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까지 대통령 집무실 등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 이에 따라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490여억 원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어렵게 됐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구상을 두고 청와대가 공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재계 대표들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윤 당선인은 기업 활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배로 떨어졌지만 전염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정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인천공항과 여행업계는 해외 관광객 수요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국내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이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인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2m 34를 넘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지역에 산불이 난 가운데 구급대가 현장에 접근 중이며 사상자 상황은 아직 파악되질 않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인 걸까요?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서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확정 11일째까지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인데, 이번엔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이로써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 예비비 상정도 어렵게 됐습니다. 첫 소식 조창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확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90분간의 회의 끝에 청와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안보 공백을 이유로 들어 속전속결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인수위 측은 이전 계획 발표 전 청와대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끝까지 군 통수는 현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비용 490여억 원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던 인수위 계획은 어려워졌습니다. 청와대는 안보 문제는 세밀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정권 인수인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윤 당선인 측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발표에 안타깝다면서 통이동에서 새 정부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도 했죠. 말 그대로 벼랑 끝 강대강 대치입니다. 박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반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필수적인 인수인계 사항의 협조를 거부하니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역시 긴급 대책회의에 착수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제동을 건다며 새 정부의 결단을 응원하지 못할 망정 국민 입장에선 어리둥절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섰지만 악영향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등의 고위직 임명권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대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원래 대통령직 인수위의 계획은 4월 10일에 국방부 이전을 완료하고 5월 10일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다였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예비비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모든 일정이 어그러지게 생겼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인수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국방부 이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서 이달 말까지는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4월 10일까지 국방부 이사를 완료하고 바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야 4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5월 3일까지는 집무실 집기를 들여서 10일부터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비비 승인이 불투명해지면서 모든 일정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정이 틀어지고 추가 비용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인수위와 문재인 정부와의 논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이전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 비용 1조 원 논란에 대해 광우병 때가 생각난다며 맞받아쳤는데 하지만 당선인 대변인은 합참 이전 비용을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하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긴 거죠.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 원은 크게 부족하며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드린 2차 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도청을 이전할 때 4,708억 원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 원은 부풀려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도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었다며 새 정부 발목을 잡지 말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민주당은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집무실 이전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신구 권력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죠. 자세한 내용 정치본 노태영 기자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노 기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청와대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한다며 용산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청와대 NSC 회의 이후 한나절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대공방어 체계 조정 등을 언급했습니다.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권 교체기에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NSC 회의는 확대 관계 장관 회의로 모였다고 하던데 갑작스럽게 모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NSC 회의는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90분간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했는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가로 참석했고 원인철 합참의장도 함께한 건데요. 통상 NSC 회의를 마치면 곧바로 결과 브리핑이 나오는데 오늘은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도 4시간이 지나서야 브리핑에 나선 것을 보면 청와대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 당선인 측이 언급했던 그 예비비 496억 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던데요. 네, 우선 윤 당선인 측은 496억 원이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측은 496억, 이 비용은 극히 기초적인 비용에 불과하고 업무 시스템 구축이나 합참 청사 신축에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란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내일 국무회의의 예비비 처리는 힘들다는 입장인데 협의가 잘 되면 다음 날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며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만 해도 분명히 참모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사표시하지 말아라. 그랬었는데 월요일인 오늘 윤 당선인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방선거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용산 이전에 대해서 안보 문제는 좀 정확하게 짚고 가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윤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불의의 일격을 맞은 셈이 됐는데요. 네. 윤 당선인이 불과 하루 전 대국민 브리핑을 한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힌 거라서 급속한 전국 냉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의원 간 협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사와 사면 문제에 이어 용산 이전 의제가 새롭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발표 이후 통일동에서 새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용산 이전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취임까지 50일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당선인과 지금 현재 대통령의 만남도 또 요원해질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정치부 노태영 기자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6개 경제단체장들과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법 개정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윤 당선인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제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직통 전화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도시락 회동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이번 회동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법 개정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월급이 500몇십만 원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2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게 되니까 중소기업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젊은 근로자도 안 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제도약을 강조하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공무원이 규제를 하려고 갑질하면 곧바로 전화하라며 기업들과 소통 강화를 위한 한라인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총 184명 규모의 인선을 마무리한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고가 모였다고 최선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면서 자기 분야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원팀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부처의 이익에만 매몰되는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안 위원장이 주재한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로워집니다. 최고가 모여도 최선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안 위원장은 매번 반복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원팀 정신을 당부했습니다.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위원 24명을 포함해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모두 184명 인선도 마무리됐는데 지난 박근혜 인수위보다 많고 이명박 인수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인수위는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시간표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모레부터 사흘간 부처별 업무 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이후 다음 달 3차례, 5월 한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대국민 국정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한 뒤 새로운 전자 업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이지원, 위민 등 청와대를 대표하는 위 업무 시스템을 최신화한 용산 시대에 걸맞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수위 측은 국방부가 이사를 완료하는 대로 대통령실 집무와 관련된 전산망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국방부 전산망과 별도로 설비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에 맞춰 대통령실 직원들이 쓸 전자업무 관리 시스템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관리 시스템은 5년이 돼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 취임 직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는 이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위민, 현 청와대는 온나라를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써왔습니다. 다만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초기엔 지금 청와대의 프로그램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청와대와 국방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방부 부서의 이동 시기에 따라 대통령실 초기 업무의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청와대 개혁 TF는 집권 초기 안정적인 전자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 청와대와 국방부와의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주택 정책을 이끌어온 국토교통부. 하지만 새 정부에선 그렇지 못할 듯합니다. 새 정부 주택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면면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사실상 배제됐거든요. 대신 재건축 활성화 등 민간주도 공급에 무게를 둔 인사들이 대거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4명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 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수위는 실무 업무를 할 경제 2분과에 5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 발탁된 심교원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꼽힙니다. 그동안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강조해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공급 확대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이고 임대차 3법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한 중앙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업들은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주택 라인을 2명이나 실무 그룹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신속 통합기획에 주력 중인데
새 정부의 주택 정책도 비슷한 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공개발에 주력했던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라인 인사만 한 명이 인수위에 파견돼 사실상 주택 정책 수립에서 소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했던 공공주도 정책의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감세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열린 일입니다. 네.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결하자는 의견을 두고 비대위원들끼리 의견이 부딪힌 건데요. 각 입장의 발언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잘못 반성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원인이 이 부동산에 있다는 거는 의견이 같은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네요. 네, 방향이 반대인 거죠. 네, 사실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이제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그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집값 급등 이전 시기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조세 부담 증가를 막자는 겁니다. 이번 대선 서울 지역 득표율을 보면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네. 기존 부동산 정책 방향을 틀어야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권 의원은 부동산 비리를 근절하지 못해서 패배한 것이라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맞섰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은 아직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지는 않다면서도 당정 간 의견도 모아야 하고 필요하면 의총도 거쳐야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선이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대선 공약에서 그때 당시 민주당은 어떻게 공약을 했었죠?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양도세 일시 완화를 주장했고요.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 담보 비율을 90%까지 늘려서 1가구 1주택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윤석열 청부살인 논란이요? 이게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윤석열 당선인을 청부살인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필리핀은 청부살인이 20에서 30만 원인데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요즘 살인 청부 시세가 얼마냐? 이런 청부 금액까지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윤 당선인에게 살을 날리자면서 집에서 두 손 모아 비는데 촛불 켜는 것은 상관없다며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런 글들 설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아니겠죠?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이런 글들 대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네. 대선 패배의 분풀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도가 지나치다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글들을 SNS에 공개한 박민영 전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은 극단적인 커뮤니티의 악행을 지금이라도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일부 시민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뭐 구체적인 범행 모의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 구체적인 범행 모의가 있었다라면 뭐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요. 정말 만약에 모의가 있었다면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겠죠.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1987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김 전 장관은 2000년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이후에 열린우리당으로 옮겼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은 정치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 정치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권 정치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김 전 장관의 정계 은퇴로 86세대 용퇴론이 다시 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이 참 납니다. 그리고 생활 정치 진짜 와 닿네요. 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의 복도식 아파트를 노려 대낮에 빈집 털이를 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7집을 털었는데 파악된 것만 현금 4천만 원, 귀금속 1억 8천만 원어치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거리를 걷다 건널목 앞에 멈춥니다. 뒤따라온 경찰이 재빠르게 달려가 남성을 제압하고 몸싸움 끝에 남성을 체포합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서울 강남 일대를 돌며 빈집 털이를 한 40대 남성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대부분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는데 김 씨는 범행 대상으로 복도식 아파트를 물색했습니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아파트로 들어간 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7차례에 걸쳐 이어졌고 지난 15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선 빈집을 털다 집으로 들어온 주인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타고 넘어갔다니. 어째서? 대담해진 김 씨는 집주인 부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이 든 지갑까지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 1억 8천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생활비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중국에서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잘 날던 여객기가 거의 수직으로 고꾸라지며 산에 떨어졌고 동시에 산불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 특파원, 승객과 승무원들 피해 상황 알려졌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사고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인데요. 중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0분에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우고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저우로 가던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비행 도중 산에 추락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후 3시에 광저우에 도착했어야 했지만 여객기는 중국 남부 광시장족 자치구 우주 청현에서 그만 산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기의 마지막 영상으로 추정되는 인근 폐쇄회로 영상을 보시면 여객기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그대로 추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구급대가 현장으로 구출 작업을 위해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인명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산에 추락하며 폭발과 함께 산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추락한 곳이 보시다시피 산세가 험하고 또 산불까지 크게 번지고 있어서 구조대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37B로 2015년부터 운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기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속도와 고도가 급락하며 그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런 추락이 기체 결함인지 조종 미숙인지는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뒤에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나흘 전 62만 명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더 강하지만 과거 PCR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렸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41%까지 급증한 만큼 당국은 정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0만 9,169명으로 지난 17일 62만 명을 정점으로 나흘 연속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점이 지난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는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일주일 새 41.4%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정점이 지났던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4월 재확산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So it's about 50 to 60% or so more transmissible, which means ultimately over time it might take over as the dominant. 오늘부터 완화된 사적 모임 8명도 정점 도달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 확진자를 보고 정점을 지났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에 발표되는 확진자의 숫자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요일 효과가 반영이 되고 수요일에 발표되는 수치는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점이 길어질수록 위중증과 사망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번 한 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통상 장례는 사흘간 치르는 3일장이 기본이죠. 그런데 요즘은 6일장, 심지어 7일장을 하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장이 부족해 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화장장으로 못 가니 병원 안치실에 시신을 둬야 하는데 이 안치실까지 부족해 유족들을 2번, 3번 울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화장장에 운구차들이 가득합니다. 통상 환절기엔 고령 사망자가 많긴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까지 늘어나면서 화장장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화장장이 부족해 6일장이나 심지어 7일장까지 치르는 경우도 생기고 지방으로 원정 화장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일장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게 급한 사람들은 강원도를 간다거나 목포까지 간다거나 서울에 그들밖에 없는데 그게 처리할 수 있는 게 한계예요. 실제로 화장 예약 사이트인 이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봐도 서울 화장장 2곳의 예약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화장 건수는 1,100건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3월 한 달 하루 평균 화장 건수 대비 391건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장례식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장례식장 빈소도 포화 상태입니다. 지방에 원정 화장까지 가시는 그런 불편함들이 초래되고 저희 장례장 같은 경우에도 빈소 대비 그 사망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시신이 화장장으로 가지 못하면서 지방 장례식장 안치실마저 가득 찼습니다. 지금 저희도 꽉 찬 상태예요. 안치 냉장고 저희도 10개인데 지금 거의 1개 정도 비어 있고 정부가 화장시설을 늘리기로 했지만 이건 역시 한계가 있다 보니 당분간 화장장 부족 사태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죠.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입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으니까요. 항공사들은 막혔던 노선을 다시 재개했고 여행사엔 해외여행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게이트. 해외 입국자들이 차례대로 방역요원에게 여권을 보여주고 나서 이동합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했던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가 좀 덜 복잡해지니까 저는 지금 출장 다녀온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자가격리가 면제되니까 덜 지장이 가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 이미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사람도 소급 적용돼 오늘부터 즉시 해제됩니다. 다만 접종 정보가 없거나 미접종자 그리고 파키스탄 등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해외 입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중단했던 인천 하와이 노선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고 진에어 등 LCC도 사이판, 괌 등 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노선의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업계도 격리 해제 발표 직후 문의가 급증하는 등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예약 건수가 이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면서 그 상품 문의도 함께 급증하고 있고요. 바로 떠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연일 수십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MBN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수의 상관관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유동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럼 왜 확진자 수는 이렇게 폭증을 한 걸까요? 데이터엠에서 강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폭증한다고 예측해왔죠. 하지만 지난달 19일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는데도 유동인구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치인식 데이터 기업 로플렛의 데이터 11억 6천만 건을 분석해보니 홍대와 이태원 등 서울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는 2% 증가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의 영향이 가장 큰 주점 역시 4% 증가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잡혔던 약속이 2-3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개강 전이라서 그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혹시 주변인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냥 집에서 혼자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그렇다면 서울 유동인구 데이터와 서울 확진자 그래프를 겹쳐보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유동인구 변화량이 없고 확진자는 이미 2월 초부터 폭증했죠. 거리두기와 확진자 수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폭증의 원인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한 인구학적 특성을 꼽았습니다.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이 적고 가족 간 감염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도권이라는 아주 밀집도 높은 상황에서 기존의 감염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염이 잘 되고 퍼질 수 있는 상황을 다 갖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데이터엠 강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사흘 앞두고 172석 거대 야당의 키를 잡으려는 의원들의 출사표가 잇따랐습니다.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이 후보 없이 뽑는다죠. 5파전으로 좁혀진 듯하지만 의원 전원이 후보가 되는 만큼 의외에 다크호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 진두지휘는 물론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사흘 앞두고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후보 절차 없이 172명 중 지지하는 의원 1명을 적어내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해 출마 선언이 필요 없지만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려는 공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먼저 친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부당한 정치보복 등을 저지하겠다며 출마 선언한 데 이어 정세균계 안규백 의원은 유능을, 이낙연계 박광훈 의원은 단결을, 이해찬계 김경엽 의원은 견제구를 약속하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도 통합을 강조하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 이광재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혀 5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자칫 개파간 대결로 흐르지 않을까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모임과 지지 호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으로 해서 혹시 있을지를 모르는 후보 간 결합,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하지만 지지자들 사이에 문자 폭탄이 오가는 등 이미 개파 대결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 깜짝 득표자가 등장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선거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임명하는 등 친윤계 의원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또 여소야대를 감안해 지방선거 공천에는 현역 의원에게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원 숫자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부에서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5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원내 최다선이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는 앞서 윤 당선인과의 만찬에서 주호영 의원 인선을 제안했지만 윤 당선인은 정 부의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의장은 윤 당선인과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로 알려진 만큼 당과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에 윤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에 내정됐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홍철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 인사들이 전면 포진한 만큼 향후 광역단체장 공천에 윤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한 사람의 15%, 현역 의원 출마에 10% 감점하기로 했는데 둘 다 해당되는 홍준표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인사들을 알아보는 파워 엘리트 시간. 이번에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위원장으로 선거 승리를 이끈 후 이제는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에 용산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용산구 의원으로서 숙제도 생겼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검사 출신의 권영세 부위원장은 2002년부터 영등포 올해서만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승리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지역구를 용산으로 옮긴 지난 총선에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권 부위원장. 윤 당선인과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서울법대 두학번 선배로 형사법학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후배인 윤 당선인을 직접 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석에서 당선인이 형이라고 부르는 등 4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왔고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입당 성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윤 전 총장을 되게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으로서 윤 총장이 행동과 결단들에 대해서 항상 성원하고 지지를 해왔습니다마는 이후 지난 1월 선대위 쇄신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낙마한 자리를 이어받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대선 승리의 1등 조력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목이 달아나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구인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새 정부의 갈등 조정이라는 숙제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혹시 닭발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봄철 가지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가지를 잘라버려 앙상한 가로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심한 가지치기로 아예 말라 죽는 가로수도 한 해 16,000그루씩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왜 막지 못하는지 세상 돋보기 윤기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봄을 맞아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면 교통신호등이나 간판 등 시설물을 가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통 겨우내 멈춰있던 생장이 다시 시작하는 2에서 3월에 가지치기가 펼쳐집니다. 수도권의 한 도심, 가지가 모두 싹둑 잘린 플라타너스 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앙상한 모습의 가로수를 닭발나무 또는 전봇대 나무라고 부릅니다. 조금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닭발같이 생겨서. 지자체의 의뢰를 받은 조경업체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여러 번 나눠서 할 것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한 번에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나무 유형에 따른 고려도 없이 단지 관리하기 쉽게 마구잡이로 팹니다.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을 위협하는데 이런 과도한 작업으로 말라 죽는 가로수가
해마다 16,000그루나 됩니다. 나무도 생명이니까 안타깝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지나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건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에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가지치기 방법만 나올 뿐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주체가 지자체인 상황인 거죠.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돈을 주면서 일 못하면 뭐라 해도 되고 실행력이 있으면 좋은데. 칙칙한 회색 도시에 자연미를 더하는 동시에 열섬 현상을 막고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가로수는 전국에 850만 그루 정도 됩니다. 도시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로수들이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봄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의 편의와 욕심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Je veux poursuivre mes études. Allez-vous-en, mademoiselle. Nous n'avons plus rien à nous dire. 꿈 많은 프랑스 여대생인 주인공은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가 돼서 사회 진출이 막히고 낙태를 하면 1963년 당시 감옥에 가야 하는 법 그 중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좌절하지 않겠다면서 절규합니다. 요즘 일본은 산부인과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첫 비밀 출산 사례가 발생해 떠들썩합니다. 일본 현행법에 저촉됐는데도 불구하고 구마모토시가 부모 이름 없는 비밀 출산 아이의 출생 신고를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일본 총리도 현행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후생 노동상도 현행의사법, 아동복지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영아, 유아, 유기나 살해 같은 비극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OECD 꼴찌인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키우고 싶어서 오시며 이것저것 나름 준비해봤지만 임신 5개월부터 아기 아빠는 연락 두절. 혼자라도 키우려 해봤지만 당장 아기 병원비도 어려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기와 함께 놓여있던 편지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젊은 미혼모들에게 우리는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2012년 친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된 아이만 입양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면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혼 부모들은 이 베이비박스에 폭발적으로 몰렸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2,000명에 달하는 아기가 맡겨졌죠. 사실상 아기를 유기하는 범법 행위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베이비박스를 금하고 차라리 익명 출산을 허용하라고. 조호섭, 김미애 두 의원이 프랑스나 독일처럼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특별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입양을 조장한다는 일부 여론에 익명 출산안은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민간병원에서 산모와 아기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 통보제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죠. 위기에 처한 여성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는 건 이제 개인이나 병원에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미래니까요. 미래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고민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익명 출산 검토할 때였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도시 내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지만 계속되는 포격으로 이미 도시가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몰도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영 기자,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몰도바의 팔랑카 국경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곳 몰도바와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결사항전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은 사실상 폐허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곳 몰도바에서 저희 취재진을 돕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따르면 도시 내 학교와 병원이 불탔고 주차장과 같은 공간에는 시신이 쌓여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오데사에도 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피해가 커 보이는데 그럼 협상은 진전이 없는 겁니까? 네,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내부 피해 상황은 커지고 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사망자 수가 902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며칠째 4차 평화회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that we have to use any format, any chance in order to have a possibility of negotiating, possibility of talking to Putin. But if these attempts fail, that would mean that this is a third world war. 아직 푸틴 대통령은 협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유럽을 방문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란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검문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피란민들이 이곳 몰도바 팔랑카 국경검문소를 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4분의 1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인접한 몰도바로 많은 피란민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국경 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도 부는 데다 이미 피란민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몰도바 팔랑카 국경검문소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MBN은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금 개혁입니다. 지금 30대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가 돼도 기금이 없어서 못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듣고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것도 늦게 받는 것도 반기는 이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조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추세라면 30대 초반인 1990년생부턴 향후 30년간 국민연금을 부어도 정작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39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 모두가 연금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꼽아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현재 24년째 소득의 9%로 제자리 걸음 중이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3% 수준입니다. 재정 고갈을 늦추려면 더 내거나 덜 받거나 아니면 늦게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진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왜 내겠냐. 최대한 고갈을 늦춘 상태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덜 주면 안 되죠. 우리 노가 정말 그거 갖고 그것도 모질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생활 대책이 없죠. 이전 정부마다 연금 개혁을 미뤄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겠느냐. 현재 제도에는 문제가 없냐. 그 대신 연금이라는 노후보장 체계의 기능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과 초당적인 사회적 합의에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인데 정권 초기부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원래 오늘 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까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돼 버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 때문으로 보이는데
연료비 부담 증가분 외에 이미 예고됐던 인상분도 백지화되진 않을까 한전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한전은 적자 상태거든요.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 예정이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한 30분 전에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4가지로 구성됩니다. 다음 달부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인상하기로 돼 있고 이번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최대 킬로와트 시당 9.9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도 백지화되면 한전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요금을 동결하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럴 경우 올해 한전의 적자 폭이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MBN과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로 발생한 희생자와 피난민 구호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우크라이나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연맹 등 우크라이나 현지 지원 활동에 집행될 예정인데 긴급 지원 후원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나 ARS 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펑펑 한방눈이 내린 경남 함양군 대봉산에는 춤3월에 만나는 하얀 눈이 계절의 시계를 되돌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봄의 4번째 절기 춘분인 오늘 계절이 분명히 봄임을 일깨워주기라도 하듯 전국 곳곳에서는 이렇게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오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마다 보이는 절기 춘분의 모습이 달랐고 또 아침과 낮에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차도 크게 달랐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고요. 또 일부 지역은 영하 5도 안팎의 꽃샘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도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종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제주 곳곳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30mm가 더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따라서도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의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맑은 날 속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